안녕하세요. 개인 파산 신청 앞두고 혹시 내 과거 행동 때문에 문제 생기면 어쩌지? 이런 걱정하시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특히 재산을 어디 숨겨둔 것처럼 보이거나 특정 빚만 먼저 갚은 게 혹시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좀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유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이 개인 파산 절차에서 파산 관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지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관제인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네, 그 파산 관제인의 조사가 파산 절차에서는 정말 뭐랄까 핵심 중 하나거든요. 전국의 관제인이 수백 명, 어쩌면 1000명이 넘을 수도 있는데 이게 조사 방식이나 깊이가 정말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정말 꼼꼼하게 보시고요. 또 어떤 분은 좀 큰 그림 위주로 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점이 신청하시는 당신 입장에서는 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다양한 관제인들이 그래도 공통적으로 딱 주목하는 그런 핵심 분야는 뭘까요? 결국은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만한 거, 즉 돈 될 만한 것을 찾는 데 집중하시겠죠. 정확합니다. 파산 절차라는 게 본질적으로 당신 재산을 이제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관제인은 당신 본인 명의 재산은 물론이고 그 가족 명의 재산까지도 폭넓게 확인합니다. 가족 명의까지요? 네네, 임차 보증금, 차량, 예금, 부동산 이런 건 기본이고요. 상속받은 재산이나 아니면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부동산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그 실제로 살지도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있는 임차인, 그러니까 호위 임차인이라든지 아니면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설정된 근저당권 같은 거 이런 좀 비정상적인 부분도 유심히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가족 간에 돈 거래를 했거나 이혼할 때 재산 나눈 거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보겠네요. 어휴, 그럼요.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살면서 모은 재산인데 이걸 한쪽 배우자 명의로만 해두는 경우 있잖아요. 이걸 법에서는 명예신탁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이미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은 상태, 그러니까 재무초과 상태라고 하죠. 그때 다른 사람한테 재산을 넘겼다거나 아니면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긴 했는데 한쪽이 거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는 식으로 좀 과도하게 분할했다.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분할한 경우? 네. 그런 경우 관제인이 부인권이라는 걸 행사해서 그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지 검토하게 돼요. 부인권이요? 그게 뭔가요? 부인권이라는 건 파산 신청 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재산 있잖아요. 그걸 다시 채무자 재산으로 되돌려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법적인 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가족 명의를 활용하는 게 이혼 말고 사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겠네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 이름 빌려서 사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게 소위 말하는 바지사장 문제죠. 사업이 좀 어려워지면 가족, 특히 배우자 명의로 이걸 지마사장이라고도 하던데 사업자 등록만 바꿔서 계속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마사장. 네, 때로는 여상기업 지원책 이런 걸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게 대부분은 정말 먹고 살려고 생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절박한 선택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악의적인 재산 은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네, 그렇죠. 생기 때문에. 근데 관자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실제 사업 운영자가 누군지, 혹시 숨겨진 사업이 이익은 없는지 이걸 파악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사장님이 파산 직전에 가게를 배우자 명의로 바꾸고 계속 장사를 한다. 이러면 비록 생계 때문에 절박했더라도 관제인은 실제 주인이 누군지, 숨겨진 수입은 없는지 따져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는 동기가 단순히 비단 갚으려는 악의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일단 생존을 위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라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길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파산이라는 게 사실상 모든 걸 다 잃고 거의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최소한의 생계 기반이라도 좀 지키고 싶은 마음에 가족 명의를 활용하려는 그런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인간적인 마음이 됐네요. 네, 관제인은 이런 인간적인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동시에 이게 처음부터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계획된 소위 기획 파산인지 아닌지 이걸 가려내야 하는 또 어려운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제인은 이런 숨겨진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내는 건가요?
정말 뭐든지 다 파헤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서류 검토는 기본이고요. 필요하다면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 요즘은 구글링 같은 거 많이 하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관련 기관에 사실 조회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통신기록 조회 같은 특정 지역 기주국 발신 내역 확인 같은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와, 통신 기록까지요? 네. 근데 모든 사건을 이렇게까지 깊게 조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시간이나 자원 같은 게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약간 원근법처럼 접근한다고 보시면 돼요. 원근법이요? 네. 그러니까 파산 신청 시점하고 가까운 시기에 일어난 거래라든지 최근에 갑자기 빚이 확 늘어난 경위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사업 정리나 이혼 같은 사안들 이런 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반대로 좀 오래된 거래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애초에 재산 형성이 좀 어려워 보이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사를 간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파산 신청 직전에 좀 큰 규모의 재산 변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래가 있었는지 이게 관건이고요. 관제인은 이게 단순한 생활방편 마련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은닉이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아, 결국 관제인의 조사는 숨겨진 재산을 찾아서 공평하게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도 당신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나 동기까지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궁금증을 푸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관제인의 조사 기준이나 방식은 또 사회가 변하고 법이 바뀌면서 계속 변하고 발전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관제인마다 조사 방식과 깊이가 다르다면 과연 어떤 관제인을 만나느냐가 파산 절차의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특히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재기를 꿈꾸는 사람과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긴 사람을 구분하는 그 과정에서 말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